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제 나이 내일 모레 50을 바라보고 있네요. 지금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 몸과 마음이 다를 대로 달아버린 아줌마지만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땐 하얀 백지같이 순수했던 농촌 처녀였답니다. 엄마, 아버지, 저 이렇게 세 식구가 착해 빠지기만 해서 오랜 시간 가난해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돈이 없어 밥에 간장 참기름 넣어 비벼 먹고 국도 없이 물만 마시고 그랬으니까요. 그나마도 참기름이 떨어지면 간장만 넣어 먹었고 김치도 양껏 먹으면 엄마 아빠 눈치가 보이는 집이었죠. 무슨 조선시대 얘기 같죠? 30년 전 제가 19살 때 우리 집 풍경이랍니다. TV에선 서태지와 아이들, 듀스가 나와서 힙합 노래하고 춤추고 해서 인기를 끌었다지만 집에 TV가 없어 남의 집 가서 얻어봐야 했던 저에게 연예인 좋아하는 건 사치였죠. 저희 엄마 아버지는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기에 제가 학교 다니며 공부하기보단 학교 하루라도 더 빠지고 농사일 도와주는 게 더 좋으셨나 봐요. 그나마도 저희 부모님 소유로 된 논이나 밭은 하나도 없었고 죄다 남의 집 농사일 해주고 품삯 받는 게 전부였어요. 온 가족이 소작농의 삶을 살았죠. 저희 아버지는 엄마와 함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빛이 보이지 않자 제가 태어나고 몇 년 후에 농촌에서 단체로 시행했던 정관수술을 받으셨다네요. 지긋지긋한 가난을 물려받은 자식은 딸내미 하나로 족하다면서요. 애를 더 낳는 건 죄를 짓는 거라면서요. 그렇게 소처럼 평생을 고생하시던 아버지께선 경운기가 전복되는 사고로 허망하게 돌아가셨어요. 저와 엄마는 세상에 둘만 남겨졌다는 것이 충격과 공포였지만 당장에 먹고 살 문제 탓에 맘 놓고 슬퍼하지도 못했죠. 지금도 경운기에 깔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대학은 꿈도 못 꾼 채 엄마와 함께 이 집 저 집 다니며 농사일을 했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허리를 구부리고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웬 오토바이가 부앙 소리를 내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더군요. 누구지? 하고 그쪽을 쳐다봤는데 띠용! 20살 꽃처녀의 마음이 두근대기 시작했습니다. 까만 선글라스에 청자켓, 청바지에 백구두. 지금 보면 촌스럽게 그지없는 패션이겠지만 그때 당시 맨날 몸빼바지만 입던 전 그 남자가 너무 멋있게 보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남자 안 본 눈을 사고 싶네요. 나중에 그 남자를 선택한 걸 땅을 치고 후회했더랬죠. 아가씨, 더운데 콜라 한잔 할래요? 예전부터 많이 봤었는데 내가 주변을 걸어다닐 땐 눈치 못 챘죠? 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아저씨 처음 보네요. 저렇게 큰 오토바이도 처음 보고요. 타세요. 동네 한 바퀴 돌 테니 떨어질 수 있으니 내 허리 꽉 잡고요. 전 겁도 없이 처음 본 남자 허리를 꽉 잡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읍내까지 나갔어요. 그 남자는 맨날 밥에 김치만 먹던 저를 읍내 롯데리아로 데려가 햄버거를 사줬죠. 어찌나 세련돼 보이던지 첫날 그 남자한테 푹 빠져버렸네요. 저보다 10살 많던 그 남자는 이미 30이 되어 집안에서 결혼을 재촉받던 노총각이었어요. 본인이 목재 사업을 크게 해서 그때 당시 돈으로 월 1,000만 원을 번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월 1,000만 원이라니.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번 적도 없는 저한테 그는 완전 재벌처럼 느껴졌어요. 돈도 돈이지만 절 공주 대접해주며 아껴주고 사랑해주던 그 모습에 홀딱 반해버렸죠. 또 자신의 홀어머니가 얼른 결혼하라고 재촉한다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난 아직 20살밖에 안 됐는데 결혼? 좀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속이 미식미식 안 좋더니 아뿔싸 속도 위반을 해버렸습니다. 오빠 어떡해, 나 임신한 것 같아. 뭐? 그거 내가 의도한 거야.
역시 난 한 방에 있는 남자라니까. 뭐? 난 20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애를 낳고 살으라고? 게다가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 결혼? 그까짓 거 하면 되지 뭐. 당장 우리 엄마부터 만나서 결혼 선포 때려버리자. 이미 임신까지 한 마당에 더 이상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나보다 10살이나 많던 그 남자의 추진력을 믿고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핑크빛 미래만 꿈꿨어요. 우선 그 남자 어머니를 뵙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는데 어라? 다 쓰러져 가던 시골 우리 집과 별반 다르지 않는 외관이었어요. 여기 오빠 집 맞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 집이랑 비슷하네?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는 사업가 집이 왜 이렇게 낡았어? 넌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원래 사업이란 게 초기 투자를 확실히 해야 크게 키울 수 있는 거야. 투자금 되느라 좋은 집 장만은 아직 못했지 뭐. 그놈의 사업, 그리고 투자. 그 남자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허언증에 가까운 사람이란 걸 결혼하고 혼인신고까지 하고 알았죠. 그 남자의 아버지는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집에서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 남자 어머니는 절 처음 본 순간부터 대놓고 돈 얘기를 꺼내더군요. 아우 두춘아, 돈 없는 여자애들 그만 좀 데리고 오라니까. 기어코 임신까지 시켜서 어린애를 데리고 오냐? 이 망할 놈아. 못 살아. 여튼 아가씨, 여기까지 왔으니 생수나 한잔 마시고 가셔. 임신한 몸이 내칠 수도 없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야지 뭐. 엄마, 미경이 처음 보는 앞에서 돈 얘기 좀 그만해요. 내가 언제 또 여자애들을 데리고 왔다고 해요. 구라 좀 치지 마시고 며느리 처음 보는데 교양 좀 차리시라고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미경이라고 해요. 오빠보다 10살 어려요. 올해 20살 됐습니다. 20살에 임신에 기어들어가면 그 집 엄마가 참도 예뻐하겠소. 내 아들 부잣집에 장가 보내서 처가덕 좀 보려나 했더니 떡하니 애까지 가져왔다니 어쩔 수 없이 며느리를 삼아야지 뭐. 답답해. 어머님, 앞으로 며느리 역할 잘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친 오빠 잘 살겠습니다. 그때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야 했는데 너무 순진했던 저는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모든 걸 감내하고 결혼해서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죠. 저희 친정엄마도 제 선택에 크게 반대하시지 못하셨어요. 결혼할 때 한 푼도 보태주지 못해서 그저 미안하다고만 하셨죠. 이 쌍가락지라도 바꿔라. 정말 미안하다 미경아. 내게 자식은 너뿐인데 외동딸 결혼할 때 땡전 한 푼 못 보태는 엄마의 미어지는 심정을 알아다오. 엄마 무슨 말이야. 여태껏 예쁘게 날 길러준 엄마 덕에 빨리 시집가게 되는데 뭐 박서방이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준다고 하니 잘 살 거야. 걱정 마세요. 누가 봐도 임산부인 것이 티 날 때쯤 결혼식을 올렸고 남편이 사업 자리 잡을 때까지만 시댁에서 살자고 해서 방 한 칸에 신혼방을 마련했어요. 방 3칸짜리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시동생과 함께 살았죠. 하루는 신혼방 장롱을 정리하고 있는데 웬 서류 뭉치가 나오더군요. 읽어봤더니 대출 관련 서류였고 다 합쳐보니 무려 2억이 빚이었어요.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거의 30년 전 압구정 한양아파트가 2억대였는데 아무리 사업한다고 한들 갖다주는 생활비는 시원찮은 사람이 2억의 빚이 있다뇨. 사업상 거래처 사람들과 술자리가 많다는 남편은 그날도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기어들어왔어요. 여보, 2억 대출 있는 거 맞아? 내가 다 합해보니 2억이던데? 이거 이미 다 갚은 거야? 아님 아직도 갖고 있는 빚인 거야? 뭐야, 내 서류를 마음대로 다 뒤졌어? 너 도둑년이야? 도둑년이라니. 지금 뒤진 게 중요해? 부부끼리 서류 좀 보면 안 돼? 청소하다가 발견한 거다. 왜? 그래, 2억 빚 있는 거 맞다. 뭐 알면 네가 갚아주기라도 하게? 네가 무슨 능력이라도 있더냐? 애 가는 능력밖에 없는 쓸데없는 여편네 같으니 집안일이나 열심히 해. 화장실 한 구석에 곰팡이 갚혔더라. 우리 엄마랑 내 동생 불편한 데 없이 살림 똑바로 하라고. 내가 이 집 식모로 들어왔어? 임신하고 배 나와서 구부리질 못하니 화장실 구석구석 청소는 못해. 내가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구석구석 곰팡이며 거미줄이며 난리였다고.
그런 거 발견했으면 당신이 좀 쓸고 닦지 그랬어. 그리고 지금 청소가 문제야? 그 많은 빚은 언제 다 갚을 거야? 대체 사업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야? 이러다 우리 식구 다 길거리로 나앉으면 어떡할 거야? 내가 사업에 대해 말하면 네가 알아먹기나 해? 맨날 첫날 농사 짓느라 공부나 제대로 했냐? 아우, 돈 좀 있고 배운 여자를 임신시켜 결혼했어야 했는데 반반한 얼굴만 보고 결혼했더니 돈 나올 구석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네 그려. 누군 처가덕 봐서 몇 천씩 얻어오던데 으씨 내 팔자야. 뭐라고? 본인이 똑바로 일해서 돈 벌 생각 안 하고 왜 우리 친정 탓이야? 보아하니 이 집안도 그리 부자인 것 같진 않은데 당신은 사람들이랑 어울리며 맨날 비싼 술이나 처마시고 다니고 제대로 일하는 거 맞기나 해? 너같이 무식한 부엌대기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난 다시 술집으로 갈 거야. 차라리 술집 여자들하고 말이 통하지. 퇴! 비디역의 정체를 알고 난 저는 그날 이후 손이 떨리고 심장이 떨려 가만히 있기 힘들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날씬한 몸이었기에 벙벙한 옷을 입으면 임신한 티가 많이 나지 않았어요. 최대한 벙벙한 옷에 몸빼 바지를 입고는 임신 사실을 숨기고 알바를 찾았죠. 일단 동네 식당 접시 닦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땐 최저시급의 개념도 없던 터라 시골 동네 식당에서 일하는 저의 월급은 처참한 수준이었죠.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서 읍내 5일장이 서는 날이면 두부공장에서 두부를 떼어다 시장에서 팔았어요. 만삭의 몸으로 투잡을 한 셈이죠. 너무 피곤해서 배가 땡땡 문칠 때면 뱃속에 우리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미친 짓이었지만 그땐 저도 20살 초반이라 뭐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빚 2억에 10분의 1이라도 내 힘으로 갚을 수 있다면 이까지 고생 사서할 수도 있다고 느꼈죠. 이렇듯 고난의 행군 속에서도 우리 아들 은혁이는 건강히 태어나줬어요. 전 아들 출산한 지 2주도 안 된 시점에 기존에 하던 투잡을 계속하러 나가야 했죠. 아이에게 줄 모유가 흘러넘쳐 가슴에 가지 수건을 대고 일부러 젖을 말렸어요. 최소한의 초유만 먹이면 된다는 생각에서요. 그동안 우리 은혁이 육아는 시어머니에게 부탁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같이 살며 다 봐왔으면서도 시어머니는 본인이 그 나이에 애까지 봐야 한다는 것에 투덜대기 일쑤였어요. 제가 잠을 쪼개가며 살림하는 것에도 불평불만 일색이었죠. 아우 애미야 국이 짜다. 대체 소금을 얼마나 들이부은 거냐? 그리고 반찬이 맨날 풀밭이냐? 네 아들 보느라 내가 죽기 일보 직전이구만. 고기 반찬은 연중 행사냐 뭐냐? 당초에 몇 달간 찾아볼 수가 없구나. 어머님, 은영 아빠가 생활비를 거의 안 줘요. 쌀, 야채, 은혁이 우유 사는 것도 다 제가 벌어서 산 거고요. 고기 살 돈 없어요. 우리 아들이 번듯한 사업체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돈을 안 줄 리가 있냐? 네가 밖으로 나들면서 돈 다 쓰고 다니는 거 아니냐? 나한테 애 맡겨놓고 딴 남자들이랑 정분 나는 거 아니냐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딴 남자요? 제가 은혁이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2주 만에 차가운 시장 길바닥에서 두부 팔고 식당 접시 닦는 일에서 푼돈 모아 어머님이랑 도련님 따뜻한 밥 해드리는 거 다 아시잖아요. 네가 애 낳았으면 네가 봐야지. 왜 나이 70 먹어 꼬부랑 할머니 내가 봐야 하냐? 힘들어 죽겠다. 난 더 이상 네 새끼 못 봐준다. 네가 알아서 해라. 어머님, 그럼 은영 아빠가 생활비를 안 주는데 앞으로 우리 살림은 어떻게 꾸려나가요? 지금 시금치 한 단 살 돈도 없어서 제가 돈 벌어야 한다고요. 저도 제 아기 제가 직접 보고 싶어요. 은혁이는 어디서 주워온 아인가요? 어머님 핏줄이에요. 어머님 친손자라고요. 그리고 지금 은혁 아빠 빚이 얼마 있는 줄 아세요? 자그마치 2억이에요. 그 돈을 대체 언제 다 갚겠어요? 은혁 아빠를 위해서라도 제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님? 2억이든 20억이든 능력 있는 사장님인 우리 두춘이가 다 갚겠지. 아, 친손자고 핏줄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내 몸이 피곤하니 난 더 이상 애 못 보겠다. 앞집 할매가 애기 좋아하고 기가 막히게 잘 보니까 앞집 할매한테 맡기든지 네가 애 때려치고 집에서 애 보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럼 앞집 할매 말고
도련님한테 은혁이 좀 잠깐이라도 봐달라고 해볼게요. 도련님 일 안 하잖아요. 야, 우리 막둥이는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잖니. 걔 앞으로 큰일 날래니까 육아 같은 건 맡길 생각 추워도 하지 마라. 마치 제 속이 체한 것처럼 탁 막히더군요. 빚은 많지 한 푼이라도 돈은 벌어야 하고, 시어머니는 아기 못 봐준다고 하고, 백수 시동생도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고, 전 어쩔 수 없이 앞집 할머니께 은혁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앞집 할머니는 아무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은혁이를 잘 키워주셨어요. 아기를 워낙 좋아하셨는데 젊어서 병을 앓아 아기를 갖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기를 키워주는 대신 전 주말에 짬을 내어 할머니 댁에 가서 대청소를 해드렸죠. 단 하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고 사업 때문에 맨날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을 밥 먹듯이 하던 남편은 꼴에 둘째를 갖고 싶어 했어요. 자기야, 우리 은혁이 동생 만들어줄까? 뭐? 당신 미쳤어? 애 하나도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앞집 할머니한테 맡기고 있는데 하나 더 낳자고?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이구나. 딸 갖고 싶어서 그래. 우리 닮은 딸이면 얼마나 예쁘겠어. 안 그래? 은혁 아빠, 난 진짜 연속 동작으로 움직이고 있어. 기계처럼 말이야. 자기 빚 갚는 데 보탬이 되고 우리 은혁이 비롯해서 이 집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말이야. 자기가 양심이 있다면 나한테 한 달에 생활이 되게 생활비라도 갖다 주고 아기 하나 더 낳자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는 가난을 대물림하기 싫어서 자식은 나 하나로 만족하고 바로 정관수술 받았대. 자기도 정관수술하는 거 어때? 혹시라도 덜컥 또 임신되면 어떡해? 뭐? 지금 나보고 남성성을 잃으라는 거냐? 정력 하나 자신감 있는 사람한테 딸내미 낳을 기회까지 뺏어가는 거야? 됐다. 되긴 뭐가 됐다는 건지 남편은 화딱지가 났는지 그 후로 더더욱 밖으로 돌더군요. 급기야는 충남에서 벗어나 서울 빌딩숲에 가서 일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나 서울 여의도 가서 사업할 거야. 뭐? 웬 서울? 여의도는 또 어디야? 아, 무식한 시골대기 같은 이라고? 여의도 몰라? 방송국 많은 곳 말이야. 한강 근처. 충남 토박이가 갑자기 서울 올라가서 뭘 하려고? 자기 목재 사업하던 건 어쩌고? 목재 사업? 그거 때려친 지 오래야. 이제 구두 닦기 사업 해보려고. 신기술을 동원해서 말이야. 구두 닦기? 그게 무슨 신기술이야. 목재 사업은 또 언제 정리한 거야? 자기 빚은 조금이라도 줄었어? 나한테 생활비 안 주고 그 돈으로 빚 조금이라도 갚은 거 아니야? 아우, 부엌대기가 진짜 말이 많네. 대출 서류는 뭐하러 봐가지고. 그 이후로 내 얼굴만 보면 빚으로 보이더냐? 아주 맨날 돈. 그놈의 돈 벌러 서울 간다고. 말리지 마. 이번 주에 짐 싸서 바로 올라간다. 아, 정말 독불장군이 따로 없었죠. 남편은 서울로 올라가서 연중 행사로 집에 정말 뜨문뜨문 왔어요. 시어머니와 백수 시동생, 그리고 하나뿐인 내 아들 은혁이를 챙겨야 하는 건 오롯이 저뿐이었죠. 저의 부족한 보살핌 속에서도 다행히 은혁이는 무럭무럭 착하게 커주었어요. 독감에 걸려도 일터에 나가야 하는 고단함 속에서도 은혁이만 생각하면 엄청나게 행복했어요. 제 아들이 세상의 전부였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백수였던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라며 웬 태국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태국에 있는 그 여자의 친척들이 왕족이라면서 왕의 혈통을 가진 여자라나 뭐래나. 부모님이 유명한 투자가라며 부잣집 딸내미를 데리고 오자 당연히 돈 좋아하는 시어머니는 쌍수 들고 환영했죠. 촌프라는 그 여자는 한국말을 못했습니다. 촌프, 태국 왕족 혈통인데 한국말 좀 못하는 게 대수야? 미안할 거 없어. 엄마, 형수, 우리 예쁜 촌프 소개할게요. 나 촌프랑 결혼하려고요. 어제 말했죠? 촌프 집안 아주 부자라고요. 그래. 이야, 우리 집안에 왕의 혈통을 가진 아가씨가 며느리로 들어오다니 우리 집안이 앞으로 잘 풀릴 징조로구나. 투자자 집안이라며 한 달에 우리 돈으로 1억씩 번다고? 아우, 세상에 1억이라니. 우리도 사돈댁덕 좀 보겠구나야. 엄마, 한 달에 한 100만 원씩이라도 태국 보내면
1년 뒤에는 12배 정도로 불려준다네요. 이런 투자 기회가 어딨어요, 엄마. 우리 잭팟 터진 거라고요. 촌프가 완전 복덩이라니까요. 촌프라는 이름이 분홍이라는 뜻인데 이름만큼 얼굴도 예쁘죠? 1년에 12배라고? 어머나, 완전 돈 놓고 돈 먹기네. 며느리야, 얼른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촌프 통해서 태국에 투자 좀 해보자. 떼돈 좀 벌어보자꾸나. 어머님, 지금 생활비도 빠듯한데 무슨 100만 원씩이나 투자를 해요. 제 돈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형수, 초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럼 100만 원의 반이라도 투자금 될 국리나 하세요. 형수 돈 불려준다는데 웬 말이 많아요. 그래 며느리야,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말자. 촌프는 귀하디 귀한 막내 며느리니 절대 집안일 시키면 안 된다. 알았지? 네? 도련님 결혼해서 이 집에 다 같이 살 건가요? 분가할 거 아니에요? 촌프가 한국말 배우고 한국 생활 적응할 때까지만 이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형수가 우리 셋이 한국말 좀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아, 그러죠 뭐 그럼. 한국말뿐 아니라 한국 문화며 집안일 하는 것까지 좀 가르치려 할 것만. 태국인 동서는 당초에 배우려 하지 않고 그저 누워있기만 했어요. 워낙 잘 사는 집딸이라 늘 가사 도우미만 쓰고 살아서 그런가 게으르기 짝이 없었죠. 시동생이 결혼해서 동서를 데려오자 저에겐 뒷바라지할 식구가 하나 더 늘은 셈이었어요. 부자라던 동서는 땡전 한 푼 쓴 적이 없었고 식비며 생활비는 더 들어갔죠. 저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했고 일거리를 하나라도 더 찾아 나서야 했어요. 당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니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저녁을 양껏 드신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와 마룻바닥에 앉자마자 초점 없는 눈으로 절 보더니 대뜸 이러시더군요. 애미야, 밥 먹자. 네? 어머님, 지금 방금 식사하셨잖아요. 양이 적으셨어요? 밥 더 드려요? 이 고얀 년, 내가 언제 밥을 먹었다고 그러냐? 어젯밤부터 쫄쫄 굶어서 힘없어 죽겠구만. 방금 본인 밥 다 드신 분이 또 밥을 달라기에 이상하다 싶어 다음날 바로 큰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았죠. 결과는 치매 진행 중이었어요. 그것도 꽤 진행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인 마음에 전 일단 서울에서 구두 닦기 하고 있던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치매래. 어떡해. 당장 여기로 내려와 봐요. 뭐? 우리 엄마가 치매라고? 그리고 건강하던 우리 엄마가 왜 치매에 걸려? 대체 나 없을 동안 당신 어떻게 우리 엄마를 모신 거야? 뭘 어떻게 모셔? 동네 할머니들이랑 화투 치러 다니시고 산으로 들로 여행 다니시며 재미나게 사셨지. 집안일도 거의 안 하고 나만 똥 빠지게 일하고 말이야. 지금 치매 걸린 시어머니 뒷담화하는 거야? 아우 불쌍한 우리 엄마.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의지하며 사셨을 생각하니 내 눈물이 앞을 가린다. 이따 저녁에 곧바로 내려갈게.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매일 딱 5시간 자가면서 집안일과 아이 육아, 투잡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했는데 시어머니 치매 걸린 걸 내 탓하다니. 남편한테 서운할 틈도 없이 앞으로 시어머니 치매 투병까지 뒷바라지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몸과 마음이 바스라져 버릴 것 같던 순간 떠오르는 건 우리 친정 엄마였어요. 곧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미경이에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고요. 아,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뭐. 우리 딸은 괜찮니? 박서방이 서울로 가버려서 우리 딸이 시댁에 홀로 남겨졌겠구나. 시댁살이가 힘들진 않고 저도 뭐 하루살이로 버티고 있죠. 엄마 너무 보고 싶네요. 아우 미경아, 마음 강한 네가 서럽게 울 정도면 뭔가 큰 사단이라도 난 게냐? 대체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우리 은혁이만 데리고 엄마 집으로 가서 살든지 아니 먼 곳으로 도망가서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이 집구석에 발붙이고 싶지가 않아요. 왜? 시어머니가 구박이라도 하든? 시동생 결혼해서 동서도 생겼잖아. 태국 부자라며. 생활비라도 좀 안 보태? 함께 살면 의지가 될 텐데 영 아니야? 외국 사람이라 그런가? 의지는커녕 동서네가 태국 투자가 집안이라며
한 달에 100씩은 투자해야 나중에 돈 불려준다고. 나보고 돈 더 벌어오라잖아. 대체 상전을 모시고 사는 건지 손 아래 동서인지 구분이 안 가. 백날 첫날 누워만 있고 내가 동서 빤스까지 다 빨아준다니깐. 뭐? 시어머니가 뭘 안 그래? 왜 그 집안은 너만 일한다니? 박서방이 생활비도 제대로 안 준다면서. 그러니 내가 또 일해야지 뭐. 그리고 시어머니 치매 걸리셨어, 엄마. 난 이제 시어머니 간병까지 해야 한다고. 왜 난 맨날 이렇게 살아야 할까, 엄마? 진짜 도망치고파. 뭐? 너희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 아, 일 어쩌냐. 우리 딸내미가 더 고생하겠네. 불쌍한 우리 딸. 나도 눈물이 나는구나. 친정이 가난해서 돈 한 푼 못 보태주고 진짜 미안하다. 엄마도 요즘 디스크 때문에 일을 못 나가니 돈이 다 떨어져 가는구나. 라면으로 대충 버티고 있어. 뭐라고요, 엄마? 그럼 진작 말씀하셨어야죠. 내가 그래도 투자까지 해서 돈 버는데 엄마가 쌀 한 톨 없이 사는 게 말이 돼요? 제가 한 달에 조금이라도 계좌로 보내드릴 테니 밥은 잘 드시고 사세요. 절대 끼니 거르지 마시고요. 알았죠, 엄마? 우리 딸이 피땀 흘려본 돈을 어떻게 받니? 괜찮아, 미경아. 엄마 안 줘도 돼. 너희 시댁 식구들이랑 잘 먹고 잘 살아. 은혁이 잘 키우면서 말이야. 엄마 앞가림은 어떻게든 알아서 할 거야. 걱정 말아라. 아니에요, 엄마. 알아서 되는 대로 보내드릴 테니 엄마 좋아하시는 커피 믹스도 사서 타드시고요. 저는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은 채 한 달에 얼마씩 친정엄마 계좌로 넣어드렸어요. 결혼해서 처음으로 친정엄마에게 용돈을 드리니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죠. 진작에 우리 엄마 생활비 좀 드릴걸. 맹목적으로 같이 사는 시댁 식구들과 우리 은혁이만 챙긴 것이 후회되더군요. 시어머니 치매 판정 받을 때만 흥분하며 자기 엄마 잘 챙기라고 큰소리 뻥뻥 치던 남편은 그 뒤로 또 소식이 뜸했어요. 그러다 가끔 공주로 내려올 때면 생활비를 주기보단 제가 모아놓은 돈을 뜯어가기 일쑤였죠. 그놈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말이죠. 당최 구두닦기 하면서 무슨 돈이 그리 들어가는지 참. 남편은 그날도 뭐 뜯어갈 돈이 없나 제 통장을 뒤지다가 제가 친정엄마 계좌로 돈을 넣어드린 걸 발견했어요. 이거 뭐야? 김복순? 이거 장모님 이름 아냐?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주고 있네. 왜 그런 거야? 뭘 왜 그래? 우리 엄마 디스크로 일 못하셔서 생활비 쓰시라고 드리는 건데. 뭐? 그렇다고 놓친 애한테 20만 원이나 준다고? 그것도 매달 꼬박꼬박? 가끔 생일이나 명절 때만 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 미쳤어? 내가 왜 미쳐? 난 우리 엄마한테 용돈도 못 드려? 잠까지 줄여가며 뻣빠지게 일해서 병든 우리 엄마 용돈 좀 드리는 게 큰 잘못이야? 지금껏 시댁 식구들 입에 풀칠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줄 알아? 당신이 장모님 용돈이나 한번 드려봤어? 지금껏 본인이 돈 벌던 노인네한테 돈까지 줘야 해? 나도 구두닦이 사업하느라 힘들게 번 돈을 그 양반 그동안 돈 좀 모아놨을 거 아니야. 여태 사치 부리고 사셨나? 아플 때 돈 쓰려고 돈 벌고 모아놨을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무슨 사치를 해. 다 쓰러져가는 집 한 채가 전부인 사람한테 용돈 좀 드리는 게 우리도 배알이 꼴리더냐? 진짜 나쁜 인간아. 세상 그렇게 살지 말아라. 우리 엄마는 그래도 하나뿐인 사위 기 살려주려고 싫은 소리 단 한 번도 안 하셨는데 효도는 못할 망정 20만 원 가지고 째째하게 말이야. 뭐? 지금 남편 자존심 상하게 째째? 지금까지 드린 돈 회수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그 노인네한테 20만 원씩 꼬박꼬박 주기만 해봐.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절대 주지 마. 앞으로 네 통장까지 내가 관리할 거야. 알았어? 전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반대 때문만은 아니고 당장에 우리 식구 입에 풀칠할 형편도 안 되니 엄마에게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었죠. 가난이 너무나 서글픈 시절이었어요. 엄마, 너무 미안한데 드리던 거 잠깐 중단해야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 식구들 당장 먹고 살 돈도 부족해서 말이에요. 못난 딸 이해해 주세요. 아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내 딸이 못나다니. 네가 그 집 식구들 다 먹여 살리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그 돈 받기도 염치 없었어. 잘 생각했어. 네가 준 돈도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 돈으로 은혁이 교육시키고 새 옷 사입히고 예쁘게 키워라.
너무 서러운 마음에 울음이 쏟아져 나와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언제쯤이면 상황이 나아질까? 내 수중에 한 5억이라도 떨어지면 참 좋겠다. 아니, 5억도 많고 한 3억이면 2억 빚 갚고 나머지 1억으로 우리 은혁이와 둘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별 생각이 다 들었죠. 시어머니의 치매병세는 아주 빠른 속도로 안 좋아졌어요. 이젠 가족들도 못 알아보는 지경이 되었죠. 함께 살던 태국인 동서도 이쯤 되니 난장판인 집안 분위기를 읽은 것 같았어요. 여느 때와 같이 고단한 노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이 엉망이 돼 있었어요. 벽이며 마룻바닥에 온갖 똥칠이 돼 있었죠. 시어머니가 본인이 뒤처리를 하겠다며 성인 기저귀를 벗고 여기저기 묻히고 다녔던 거였어요. 맙소사, 말로만 듣던 벽에 똥칠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될 줄이야. 여전히 백수였던 시동생 방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이 횡했어요. 정신 차리고 집안을 살펴보니 똥칠뿐 아니라 온갖 돈 되는 건 다 없어졌더군요. 범인은 태국인 동서였어요. 동서는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평소에도 너무 싫어했어요. 그냥 가출한 게 아니라 집에 돈 되는 물건을 다 갖고 도망쳐버린 거죠. 술 처먹고 뒤늦게 들어온 백수 시동생한테 상황을 말했더니 자기 와이프만 애타게 찾더군요. 돈이며 없어진 물건 같은 건 신경도 안 쓰고요. 그 후 경찰에 신고도 하고 시동생이 백방으로 동서를 찾아다녔지만 태국으로 떠나버린 뒤였기에 찾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1,000만 원 넘게 태국 투자처로 보낸 돈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죠. 그대로 다 날린 거예요. 가난한 우리 식구에게 1,000만 원은 정말 큰 돈인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동생은 허망한 얼굴로 머리 깎고 중이 되겠다며 집을 떠나버렸어요. 아니, 본인 엄마가 치매에 걸려있는데 며느리인 나한테 다 떠넘겨놓고 덜렁 떠나버리다뇨.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시동생과 연락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전 계속 일해서 돈을 벌어야 했고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도저히 돌볼 수가 없어 치매 전문 기관으로 모셨어요. 그 비용은 남편 보고 충당하라고 했고요. 그 집에 많던 식구가 하나씩 사라지고 이제 은혁이와 저 둘만 남으니 몸은 편하더군요. 어느덧 고등학생이 된 은혁이와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며 착하고 예쁜 아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행복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전엔 식구도 많고 삶이 전쟁 같아서 우리 아들 얼굴 제대로 볼 여유도 없었거든요. 또 식구가 줄어드니 생활비도 좀 덜 들어서 투잡해서 식당 알바 하나로 일을 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미경아, 잘 지냈지? 그냥 전화해봤어. 요즘도 형편이 안 좋지? 네가 참 고생이 많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웬만해선 전화 안 하신 분이 갑자기 전화까지 하니 괜히 걱정되네? 다름이 아니고 갑자기 집 천장에 물이 새네? 워낙 오래된 집이라 뭐 당연한 거지만 이불이 다 젖고 난리라 어째야 할지 모르겠다 얘. 네? 어머, 요즘 비도 많이 오는데 큰일이네. 이불까지 다 젖었으면 엄마 감기 걸리겠네. 얼른 사람 불러서 고쳐야죠 뭐. 아, 그게 말이야. 사람 부르면 또 돈 들어가잖니. 최소한 몇십만 원은 줘야 할 텐데 그 돈이 없다 지금. 어머 엄마, 몇십만 원도 없어요? 제대로 식사는 하시고 사는 거 맞아요? 아, 참 속상해. 디스크 때문에 일을 하다 말다 해서. 미경아, 혹시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천장 고칠 돈 말이야. 뭘 빌려줘요 엄마. 당장 내가 사람 써서 천장 고쳐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친정집 천장 비새는 걸 수리하는 비용은 딱 28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 돈도 없어서 어렵게 저에게 부탁한 우리 엄마가 너무 안쓰럽더군요. 엄마는 저한테 미안해 하셨지만 오히려 효도 못 시켜드리고 능력 없는 딸인 제가 더 죄송했습니다. 제가 친정집 천장 공사하는데 가보던 날 모처럼 남편이 집에 내려왔어요.
집에 있던 은혁이가 엄마 외할머니 천장 공사하러 갔다고 말했나 보더군요. 노인네 집 천장 공사했다고? 뭐 때문에? 장모님한테 노인네가 뭐야 싸가지 없이. 엄마가 천장에 비가 샌다고 하셔서 고쳐드렸지. 뭐? 비 새면 양동이로 받치고 대충 살면 되지. 그 개똥 같은 집 뭘 공사식이나 해. 그래서 그 공사비는 누가 대고? 내가 대드렸다. 왜? 뭐? 얼마나 나왔는데? 10만 원? 10만 원짜리 누수공사가 어딨어. 그래도 아는 사람한테 싸게 해서 28만 원에 했지. 뭐? 28만 원? 28만 원이 네 집 개 이름이야. 그렇게 쉽게 말할 돈이냐고. 무슨 28만 원 갖고 이렇게 난리야. 우리 엄마 나이도 많은데 감기 드시면 어쩌려고. 치매 걸린 우리 엄마는 차디찬 요양원 바닥에 내팽겨쳐놓고 니네 엄마 집은 근사하게 고쳐드리니 좋냐? 집에서 어머니 봐줄 사람이 없는데 어떡해? 그럼 당신이 생활비를 한 200개라도 보내. 내가 일 안 하고 치매 걸린 시어머니 수발까지 다 들 테니까. 또 돈돈거리냐? 그건 성의의 문제라고. 성의. 넌 애초에 치매 걸린 시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이 없었던 거야. 나쁜 년. 우리 갈라서자. 네가 우리 식구들 다 쫓아내고 이 집 차지하고 사는 꼴 나 못 본다. 뭐? 내 몸 부서져라 희생하고 산 나보고 나쁜 년이라고? 내가 식구들 다 내쫓아?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거야? 이혼? 그래 좋아. 듣던 중 반가운 말이다. 우리 친정엄마가 좋게 살라고 해서 지금껏 참고 살아줬더니 돌아오는 대가가 이거냐? 좋다. 이혼하자. 이혼해. 내가 사업하느라 바쁘니까 은혁이는 네가 데려가서 키워라. 양육비는 당장은 못 준다. 너한테서 무슨 돈을 바라냐? 지금껏 나한테 생활비 준 게 다 모아도 돈 1,000만 원도 안 될 거다. 이제 난 해방이다. 우리 은혁이 다시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아라. 넌 아빠도 아니야. 해방이었습니다. 해방. 드디어 이 귀신 속을 갔던 시댁에서 정식으로 해방되는 날이었죠. 그 길로 은혁이와 짐을 싸서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방 2칸짜리 집이니 전 엄마와 자고 은혁이는 방을 따로 내주었어요. 친정엄마 품이 너무 좋아서 꼭 껴안고 잤더랬죠. 꽤 똑똑했던 은혁이는 교대를 갔고 다행히 친정집에서 멀지 않은 공주 교대를 갔고 졸업 후 바로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사랑둥이 은혁이가 의젓한 선생님이 되다니 감사하고 또 감사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통지서와 함께 친정집이 재개발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에게 전화도 걸려왔죠. 엄마는 귀가 안 좋으셔서 잘 안 들리시는지 크게 통화하셨습니다. 네? 2억이요? 10억? 아니 20억이라고요? 전화를 끊고 엄마가 상기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미경아, 이 집이 재개발되는데 20억이나 준대. 세금 떼고 말이야. 에이 엄마,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20억이나 준다고요? 2억 아니고요? 아냐, 20억이 확실하대. 아까 온 편지 한번 잘 봐봐. 금액 적혀있대. 다시 자세히 들여다본 통지서에는 정확히 20억의 재개발 보상금이 적혀있더군요. 너무 큰 금액에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주 비용까지 대준다고 하니 더 이상 쓰러져가는 친정집에 살 이유가 없었어요. 지급받은 보상금으로 얼른 공주교대 근처 방 4개짜리 크고 좋은 아파트를 얻었죠. 꿈만 같았습니다. 지방 아파트라 50평대를 사고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통장에 남더라고요. 평생을 시골 아줌마로 산 저는 당최 감도 안 오더군요. 똑똑한 우리 아들 은혁이가 부동산 정보를 뒤져 서울에, 여의도에 괜찮은 건물이 급매로 아주 싸게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건물주가 암 말기 환자라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고향 근처 요양원에 들어가길 원한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여의도 그 건물을 급매로 시세 대비 많이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었어요. 건물 1층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고 저와 친정엄마 그리고 은혁이가 함께 갈비탕 한 그릇 먹으러 식당에 가는 도중에 얼굴이 거뭇거뭇한 웬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혼한 전남편이었어요. 은혁아, 당신? 아니 장모님까지 서울 여의도에 웬일이야? 우리? 이 뒤에 건물 계약하러 왔지. 에?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건물을 계약해? 여기서 장사라도 하려고? 아니, 우리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여기서 나오는 월세로 먹고 살 수 있지. 돈은 어디서 나고 갑자기 돈벼락이라도 맞았냐? 하, 돈벼락 맞네. 친정집이 재개발돼서 20억 일시불로 받았거든. 거기다 대출 보태서 공주의 50평 아파트랑 이 건물이랑 샀지 뭐. 20억? 아니 어떻게 그 큰 돈이 한꺼번에 생기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야 대체? 은효가 이게 말이 되는 말이냐? 20억이란 말에 남편은 거의 개거품을 물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는 다시금 갈비탕 먹으러 식당으로 향했죠. 여보, 장모님, 아들아, 이 불쌍한 애비를 두고 가면 어쩌냐? 잠깐만 기다려봐. 여보. 아, 귀찮게 왜 이래? 누가 여보야? 우리 이미 이혼한 사이잖아. 우리 은혁이 키우는데 당신 돈 한 푼 보태준 적 있어? 어디서 아들 타령이야 갑자기? 여보, 정말 미안했어.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엄마 치매 요양원에서 심장마비로 지난달에 돌아가셨어. 불쌍한 우리 엄마 생각해서 날 다시 남편으로 받아주면 안 될까? 우리 재결합하자. 응? 나 너무 외로워. 와이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돈이 탐나서 그런 거겠지? 내가 당신의 검은 속내를 모를까봐? 어림도 없지. 너 같은 머저리에겐 단 1원도 내줄 수 없어. 당장 구두 닦기 박스로 돌아가서 쎄 빠지게 구두나 닦아 평생. 은혁이도 평소에 아빠에 대한 정이 없었기에 저와 엄마보단 먼저 획 돌아서더군요. 은혁이에겐 미안했지만 전 남편을 증오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에 저희도 통쾌하게 돌아서서 갈비탕 먹으러 갔네요. 그 후로도 전 남편은 지속적이고 노골적으로 돈 요구를 해왔지만 철저히 차단했고 몇 년이 흐른 지금은 전혀 소식이 없네요. 본인이 사업이라 지칭했던 구두 닦기 평생 하면서 지내라죠 뭐. 구두 닦는 직업이 문제겠습니까? 성실히 구두 닦아서 자식들 잘 키우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 사는 대단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그 사람은 정신이 글러먹었으니 무슨 일을 하던 하찮을 수밖에요. 친정엄마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 우리 은혁이도 교사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참, 얼마 전엔 은혁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며 아주 참한 동료 여교사를 데리고 왔어요. 은혁이 말로는 농사짓는 부모님의 외동딸이며 집안은 가난한 편이라고 하더군요. 왠지 저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짠했고 제 며느리가 될 아가씨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었습니다. 좀 가난하면 어떻고 농촌 살면 어떤가요? 사람만 착하고 성실하면 땡큐죠. 그저 은혁이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아주면 좋겠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몸이 편해지더군요. 그러면서 과거를 반추해보니 힘들었던 시절 왜 은혁이를 데리고 과감히 그 집에서 벗어날 생각을 못했을까? 제 자신이 한심해지기도 했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다 늙어서 후회하지 마시고 정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결단 내릴 줄도 아셨으면 해요.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말이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누구보다도 평안한 요즘을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원래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최근 몇 년간 저는 아주 황당하고 기분 나쁜 일들의 연속이었거든요. 시작은 몇 년 전, 처음 동서가 생겼을 때였어요. 동서는 그 돈 잘 번다는 치과 의사였고 저희 시댁에서는 당연히 경사났다며 굉장히 들떠 있었죠.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돈만 밝히는 그런 분들은 아니셨어요. 하지만 30이 훌쩍 넘도록 장가는커녕 연애도 잘 안 하시던 도련님이 무려 치과의사 며느리를 데려온다니 당연히 경사도 이런 경사가 없었던 것이었죠. 동서의 첫인상은 굉장히 좋았답니다. 아무래도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보니 뭘 하든 여유로워 보이고 달라 보이긴 하더군요. 동서도 저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살짝 과할 만큼 호의적이었죠. 아무래도 제가 형님이기도 하니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서의 그런 과한 호의는 전부 가짜였다는 걸 저는 오래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는데요. 동서는 결혼식 이후 시댁에서 얼굴 볼 일이 많아지자 저에게 자꾸만 이것저것을 물어보더군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일일이 대답을 해주었죠. 어떻게든 말을 붙여보려고 하나보다 해서 친절하게 대답도 해주었고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 동서가 궁금해하는 내용은 전부 제가 걸친 명품들에 대한 것들 뿐이었어요. 형님, 이거 명품이세요? 이거 18년도 한정판으로 나온 지갑이었잖아요. 지금 가격이 몇 배나 뛰었는데 어디서 구하셨어요? 아, 그래? 이거 엄마가 주신 거라서 그렇게까지 좋은 건 줄은 몰랐네. 별 생각 없이 쓰고 있었는데. 형님 바르시는 그 립스틱도 지금은 품절 뜬 건데 어떻게 구하셨어요? 이것도 엄마도 선물 받으신 건데 잘 안 바르시니까 나한테 주신 거야. 아, 그러시구나. 형님은 패션이나 이런 거에 딱히 관심은 없으신가 봐요. 이거 꽤 귀한 건데. 다 해지고 좀 막 쓰셨네요. 나야 뭐 항상 작업실에 있다 보면 편한 옷이 장땡이라서 이런 화장품이나 옷들은 주로 엄마 거 받아서 입는 게 다야. 관리하는 법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써서 그런가 보다. 사실 저는 외할아버지가 관련 업계에서는 유명한 자개장이신데요. 엄마도 그 피를 물려받아 패션 업계에서 일하시고 저 역시 액세서리 공방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공방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엄마나 외할아버지 덕에 중요한 자리에 나가게 되면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나갔는데 그 옷들이 전부 엄마나 외할아버지를 통해 들어오는 명품들이었던 것이죠. 항상 옷 선물을 많이 받으니 저는 사실 옷을 살 필요가 없이 받은 옷들만 입고 살았는데 그게 동서의 눈에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제 대답을 듣고는 그때부터 뭔가 안 입고 온 말투로 저에게 그러더군요. 그냥 집이 좀 잘 사시는 거였구나. 그러면 형님도 액세서리 디자인은 뭐 어디 미국 같은 데서 전공하고 오셨나 봐요? 돈 많은 집안은 그런 분야는 다 미국으로 보냈다던데? 나는 대학은 따로 안 나왔어. 우리 집이 막 그렇게 돈이 많은 건 아닐 거야.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뭐 굳이 미국까지 가서 대학을 다닐 필요가 있나? 나는 그냥 작은 공방하고 있는 거고 가끔 플리마켓 같은 데서 판매도 하고 그럴 뿐인데. 네? 형님, 고졸이세요? 참나, 난 또. 하긴 이 가방도 저번부터 계속 같은 가방만 드시는 거 보면 알만하네요. 보통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런 거 이렇게 함부로 못 다루는데. 그날 동서의 말에 저도 순간 기분이 나빴지만 그 전부터 워낙 저한테 잘하던 동서라 제가 예민한 건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죠. 동서는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묘하게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대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한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만날 때마다 자기 친구가 대학 교수라는 둥, 대학 동기들이랑 모임이 있다는 둥 자꾸만 대학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러면서 말끝마다 형님은 이런 얘기는 잘 모르시죠? 이렇게 덧붙이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동서와 제가 시댁에 찾아뵙는 날짜를 논의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때는 시아버님이 막 정년퇴임을 하셔서 저희 자식들이 그간 고생하신 아버님을 위해 식사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거든요. 남편과 서방님은 일반 회사원이라 주말에는 시간을 뺄 수 있었지만 저와 동서는 근무 시간이 불규칙했기 때문에 저희 둘이 날짜를 잡기로 했던 것이었는데요. 먼저 연락을 주겠다던 동서는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서 의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제 일정은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요. 형님, 시댁 가는 거요. 이번 주 토요일로 하시죠? 이번 주? 나 이번 주 토요일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안 돼. 왜? 동서는 다른 날들 다 안 돼? 중요한 약속이요?
술 약속이긴 한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고 다들 시간도 어렵게 맞춘 거라. 술 약속이라고요? 대학도 안 나오셨다면서 형님한테 술 친구가 어딨어요? 형님, 젊을 때 좀 노셨구나? 동서가 말한 그날은 제가 공방을 운영하다가 만난 친구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 기분 좋게 한잔하자고 약속을 잡았던 날이었는데 대뜸 저에게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죠.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가 술 친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러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공방 운영하다가 같은 일 하는 사람끼리 모임 갖는 거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그럼에도 동서는 은근히 무시하는 그 말투로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면 그 약속을 좀 미루실 수는 없어요? 저는 좀 중요한 일정이 있거든요. 다 같이 시간 되는 날짜 어렵게 맞춘 거긴 한데 그럼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런데 동서는 무슨 약속인데? 많이 중요한 약속이야? 네, 저는 좀 중요한 약속이에요. 말해봤자 형님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대학 교수님이랑 같이 해야 하는 일이 있거든요. 당연히 사회 친구들과의 약속보다는 대학 교수와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얘기를 굳이 제 학력을 비꼬듯이 말하는 것이 정말 기분 나빴어요. 하지만 제가 거기서 괜히 화를 냈다가는 마치 교수와의 약속보다 친구와의 약속이 중요하다고 우기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동서의 일정에 맞춰서 약속을 바꿨죠. 하여간 그날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말을 할 때도 동서는 자꾸만 남 무시하는 투가 깔려 있어서 점점 동서가 불편해졌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아예 척을 쥐고 살 수는 없으니 저는 동서가 자존감이 참 낮은 사람이구나. 짜증은 나지만 그래 불쌍한 사람이니 넘어가자 하고 넘어가 주었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한 번씩 짜증나는 소리만 했을 뿐 선을 3개 넘는 행동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참아줄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콧대 높던 동서의 커리어가 한순간에 뭉개지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동서가 운영하던 병원에서 작은 의료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쪽 분야는 잘 모르지만 한 학생의 사랑니를 발치를 하다가 작은 사고가 생겼는데 진짜 문제는 사고 자체라기보다는 동서의 불친절한 대응이었어요. 동서의 치과는 그 전에도 동서의 불친절함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하필 그 학생의 어머니가 기자였던 것이었죠. 기사 내용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지는 않았지만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질 정도로는 유명해지게 되면서 동서의 병원은 결국 폐업을 해야만 했어요. 뒤늦게 동서가 학생에게 사과를 하고 치료비와 손해배상비를 모두 지불했다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해도 이미 사람들은 등을 돌려버린 상황이었죠. 그 시기에는 동서도 그렇고 저희 시댁 식구들이 모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니 그 집 둘째 며느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며 하는 소리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듣게 되었던 거죠. 의사로서의 평판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진 동서는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다시 새 병원을 개원하는 것은 꿈도 못 꾸고 다른 병원의 일자리를 알아보고 싶지만 그 사건이 동서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녀 그마저도 쉽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도 신경이 쓰이기는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서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가족인 걸 어떡하겠어요. 당장 서방님 월급만으로 살기에는 손해를 메꾸기가 한없이 부족했거든요. 덕분에 동서는 그 해의 중요한 시댁 모임이나 명절에도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답니다. 안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시어머니께서 무릎이 많이 안 좋으셔서 제사 준비나 음식 등 주방일은 저와 동서가 도맡아 했었는데 동서가 사라지니 저 혼자 모든 일을 해야만 했어요. 가족들이 조금씩 손을 보태기는 했지만 남자들은 일찍이 벌초를 하고 오거나 힘쓰는 일들을 하는 등 각자 할 일들이 있었기에 크게 도울 수는 없었죠. 연락 하나 없이 잠수를 탄 동서였지만 그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니 저는 힘들어도 누굴 탓하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일했어요. 그런 상황을 가장 불편해하셨던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습니다.
에휴, 작은 애는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 연락 하나는 해야 할 텐데 원. 지 잘못으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뭘 잘했다고 연락까지 안 하는지. 아가 미안하구나. 내가 무릎이 이래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히 제가 하는 게 맞죠. 어머님께서 한마디씩 조언해 주시는 게 엄청 도움이 되고 있는걸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점만 붙이고 있었어요. 그래도 혼자 하기는 버거운 양인데 제사 끝나고 설거지는 따로 하지 말거라. 알겠지? 그냥 물로만 대충 헹궈놔. 우리가 이따가 식기세척기 돌려버리면 되니까. 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큰 것만 닦아놓고 식기세척기 들어갈 만큼만 남겨놓을게요, 어머님. 감사해요. 원래도 말이 곱지 않은 동서를 탐탁치 않게 보던 시어머니는 그때 이후로 동서를 더 안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동서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서방님마저 덩달아 고생하게 되는 걸 보니 당연히 시어머니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어두워진 시댁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 저와 제 남편은 일부러 더 활기차게 행동하며 지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저희 아빠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 아빠가 조금 큰 병원을 운영하시는데 저희 동서가 그 병원에 지원을 했다고요.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서방님 결혼식 때 한번 와주셨었는데 그때 본 동서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아빠는 혹시 제가 동서를 소개시켜 준 건가 싶어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에이 아니야. 동서가 지금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느라고 아빠 병원까지 간 모양이야. 이 근방에서는 좀 안 좋은 소문이 나서. 그 소문은 나도 들었다. 이 분야도 좁아서 소문이 빠른 편이니까. 그런데도 지원을 하러 왔길래 혹시나 하고 연락해 본 거란다. 얼굴은 낯이 익지만 네 동서인지 아닌지 헷갈리기도 했고. 근데 아빠 혹시 조금 덜 중요한 자리는 없어? 지금 동선의 상황이 많이 안 좋기는 해. 직접 수술을 하거나 하는 것 말고 좀 덜 중요한 일이 있으면 맡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동서가 몇 달째 일도 못 구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못 구할 것 같아서 그래. 갚을 빚이 산더미인데 그래도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되니까. 아유 우리 딸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야 저런 의사 함부로 들였다가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일단 알았다. 아빠가 한번 고민은 해볼게. 아빠는 선뜻 제 부탁을 들어주신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동서를 받아주시기는 하셨어요. 나중에 아빠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큰오빠와 작은오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기는 워낙 저명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서 동서가 중요한 일을 맡을 일은 없을 거라고, 그래서 급여도 높진 않겠지만 자기 밥벌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에게 전달을 해주었고요. 저와 저희 외가 쪽 집안은 전부 예술 쪽 일을 하지만 제 두 오빠와 친가 쪽 집안은 전부 의사들이셨거든요. 워낙 그쪽 업계 일에는 빠삭하실 테니 어련히 잘해주셨겠거니 싶었어요. 그런데 큰오빠가 이야기의 끝에 덧붙인 말이 있었는데요. 근데 나훈아, 네 동서는 우리가 네 가족인 걸 몰라. 굳이 얘기하지 않았거든. 그래? 근데 왜? 얘기하면 안 돼? 괜히 새로 뽑은 사람이 가족이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말 나와봤자 좋을 것도 없고. 그리고 보니까 네 동서가 입이 무거워 보이지가 않더라고. 그전에도 사고 쳐놓고 말 실수해서 일 키웠던 거 아니야? 뭐 그건 그래. 그러니까 그냥 모르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도 그냥 크게 티 내지 말고 모르고 있게 냅둬. 듣고 보니 다 맞는 말이긴 하네. 알았어 그럼. 그냥 조용히 하고 있을게. 저는 오빠의 말이 이해가 되기도 했고 사람을 많이 대해본 큰오빠의 해안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로 동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큰오빠의 말에 동의했고요. 긴 시간 끝에 취직에 성공한 동서는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했어요.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어도 시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면 서방님과 함께 열심히 빚을 갚아 나가는 것 같았죠. 남편은 5살이나 차이 나는 동생을 꽤 챙겼기 때문에 서방님 부부를 한번 집으로 초대해 식사 자리를 가지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서방님 부부가 그간 고생한다고 시댁도 잘 찾아오지 않았기에 얼굴 본 지가 꽤 되었긴 했거든요. 저는 동생을 아끼는 남편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러자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서방님과 동서에게 연락해 날짜를 잡았는데 다들 일하는 곳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서 모이기 가장 쉬운 곳이 저희 집보다는 제 작업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조금 일찍 공방 셔터를 내리고 그 안에서 놀기로 했죠. 먼지 날리는 작업 공간이 아닌 손님 맞고 저도 식사를 하는 작은 공간이 있는데 네 사람이 들어가기엔 충분한 공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혹시 몰라 그날은 작업이 끝나고 한번 대청소를 하기는 했어요. 식사 자리인데 먼지가 많으면 불편할 테니까요. 그렇게 쓸고 닦다 보니 머리는 헝클어지고 하루 종일 작업하고 청소까지 한 옷은 당연히 후줄근해졌는데요. 청소가 거의 끝나갈 때쯤 동서가 찾아왔어요.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찾아온 것이죠. 동서 혼자 가장 일찍 도착한 게 저로서는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취지로 모인 거니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좋게 대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동서 본인도 성질을 못 죽여 한동안 고생했으니 철 좀 들었겠거니 의기소침해졌겠거니 하고 저도 모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웬걸? 동서는 공방에 들어오자마자 인사도 없이 개념 없는 소리를 던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꼴이 그게 뭐예요? 형님, 지금 완전 거지 꼴이신 거 아세요? 형님이 여기 사장님인데 그러고 계세요? 아니, 일 끝나고 동서랑 서방님 온다 그래서 청소하느라 그런 거야. 작업하다 보면 옷이 좀 흐트러지기는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 먼지. 형님, 공방하신다더니 무슨 이런 코딱지만한 상가에서 일하세요? 집이 잘 산다는 건 다 허풍이었나? 액세서리도 죄다 촌스럽고 낡아 빠졌네. 뭐라고?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여기는 내가 학생분들 가르치는 공간이라 아직 미완된 작품들이 있어서 그런 거야. 아, 이쪽에 형님이 만드신 거구나. 뭐, 그래도 형님이 만든 액세서리들은 봐줄만은 하네요. 전공도 못했으면서. 뭐 어디서 디자인 카피라도 하셨어요? 카피한 거 없고 내가 디자인한 거야. 오자마자 대뜸 남의 작업실 까내리는 소리나 하고 초대한 사람 성의가 있는데 예의는 지켜 동서? 기분 나쁘셨다면 미안해요. 형님 공방에서 쓰시라고 예의 챙겨왔는데 이게 여기 잘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여기요. 동서는 미안한 기색이라곤 요만큼도 없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건네더군요. 받아보니 유명한 명품 로고가 박힌 휴지통이었어요. 제 기준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이 비싸기만 한 물건이었죠. 게다가 선물로 휴지통을 주는 건 또 무슨 경우랍니까? 애매하게 기분 나쁜 짓을 하는 게 전보다도 더 심해진 동서는 철이 들기는커녕 성격이 더 이상해진 것 같았어요. 다행히 더 큰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서방님과 남편이 거의 동시에 도착하게 되면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은 남편과 서방님을 봐서라도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고 참아주려고 했는데 금방 술에 취한 동서는 그 뒤로도 입만 열면 계속해서 무례한 말들을 해댔어요. 그리고 웃기게도 제 앞에서 저희 아빠 병원에 취직한 걸 자랑인 양 떠들어대더군요. 그쯤 되니 남편도 적당히 동서를 말리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동서는 그 입방정을 멈추지를 않았답니다.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동서 덕에 어색하기 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요. 형님이 무슨 공방하신다고 비싼 옷만 걸치고 다니시길래 그래도 번듯한 모양새는 갖춰놓을 줄 알았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소꿉장난하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부잣집이 아닌 건지 아님 너무 부잣집이라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하긴 금수저도 은수저도 아닌 제가 뭘 알겠어요? 안 그래요? 재수씨, 취한 것 같은데 그만하세요. 술 좀 작작 드셔야겠네. 에이, 제가 취하긴 멀려. 제가 대학교 때 술이 얼마나 셌는데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족보도 얻어내고 그랬던 거잖아요. 참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성공한 의사 되기가 얼마나 힘든 줄이나 아세요? 저처럼 개인병원 오래 유지하는 것도 다 실력이 뒷받침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서, 알았으니까 술 좀 그만 마셔. 동서 지금 발음도 다 꼬여. 형님이 계시니까 하는 얘긴데 저는 남의 힘 빌려서 성공하지는 않았거든요. 왜? 자기 부모 도움으로 고생 없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형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형님도 집안이 좀 산다니까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런 애들은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안 가도 그냥 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만 살더라고요. 그런데 난 그런 애들 진짜 한심해 보이는 거 있죠? 야, 니네 가라. 재수씨 데리고 가. 인사불성이 다 됐네. 참나, 취객 취급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이런 얘기도 못해요. 저야 물론 대형 병원에 다니고 있고. 얘기했었나? 저기 전자상가 쪽에 큰 병원 아시죠? 거기 다니잖아요. 이 지역에서 제일 큰 병원. 제가 그 귀하다는 치과의사니까 큰일을 당해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형님처럼 돈 많은 집안에서 자랐어봐요. 지금보다 더 대단하지 않겠어요? 여보, 장인어른 사업 잘 되시잖아. 동서 많이 취했다. 서방님, 빨리 동서 데리고 가세요. 결국 동서는 서방님 등에 엎혀나가고 저희 부부는 기분만 잔뜩 상한 채 자리를 정리했어요. 남편은 저보다도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치우는 동안 계속해서 동서 얘기를 하더군요. 참나, 지도 지 형님 덕에 그 병원 들어가 놓고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누가 들으면 뭐 개천에서 용난 줄 알겠어. 지도 꽤 사는 집안에 강남 파락군 출신이면서. 많이 취해서 그랬나 보지. 그냥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자. 자존감이 얼마나 낮으면 저러겠어. 자존감이고 나발이고 저건 예의도 개념도 그냥 글러먹은 거지. 입만 열면 대학이 어쩌고 하질 않나. 지 잘난 척만 하질 않나. 자꾸 당신 무시하는 듯한 소리만 해대잖아. 수준이 엇비슷해야 화가 나지. 저건 뭐. 기분은 좀 나쁘다만 너무 유치해서 화가 날 정도는 아니야. 화낼 의욕도 사라진다고나 할까? 당신 큰오빠만 아니었으면 확 다 불어버릴까 했다니까. 은혜도 모르고 어디서 까부냐고.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지 병원을 통째로 날려놓고 진짜 순수 자기 능력으로 그 큰 병원에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중요한 진료는 일부러 못 보게 한다잖아. 급여도 적고. 그래서 별 의심을 안 하는가 보지. 성질머리가 고약하면 눈치라도 빠르든가. 대체 의사 자격증을 어떻게 땄는지 원. 동준이 그놈도 한심하기 짝이 없어. 지 와이프가 저렇게 개념을 밥 말아먹고 있는데 찍소리 안 하는 거 봐 아주. 저보다 더 화를 내는 남편 덕에 그래도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앞으로 굳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기분 상하는 일을 만들지 말자고 다짐했죠. 남편과 의기투합해 결정한 일이니 그 뒤로 웬만하면 동서를 부딪힐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나질 않으니 당연히 부딪힐 일도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저의 생각이 아니란 생각이었다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어요. 몇 개월 뒤 명절이 다가와 저희는 미리 일정 조율을 하고 명절 전날 미리 시댁에 가 있기로 했어요. 서방님과 동서는 그 다음날 올 수 있다고 연락을 해왔고 저희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해 별 말 없이 있었죠. 전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음식들은 준비했다가 그 다음날 동서가 왔을 때 둘이 일하면 힘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동서의 그 얄미운 입방정을 조금이라도 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았고요. 저희 부부는 예정대로 명절 하루 전날 시댁에 가 할 일을 미리 준비해 놓았어요.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 동서와 함께 일할 것까지 계산해서 준비해 놓았죠. 동서의 취직으로 시부모님의 마음도 가벼워지셔서 그날은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잠들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오전 저는 예상치 못했던 일을 겪고 말았어요. 약속했던 시간에 동서가 오질 않는 겁니다. 서방님 혼자 시댁에 오셔서 일을 도왔는데 가족들이 동서는 언제 오냐고 물어봐도 몰라, 일 끝나고 온댔는데 하며 큰 신경도 쓰지 않더군요. 덕분에 저는 아침부터 정신없이 제사 준비를 했어요. 못 온다고 미리 얘기라도 했다면 전날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잤을 텐데 온다고 해놓고 안 오니 상황이 정말 안 좋게 된 것이었죠. 동서에게 메신저로 무슨 일이 있는지 언제 오는지 물어보아도 아무런 답이 없더군요. 결국 저는 혼자서 겨우 제사상을 차려 무사히 제사를 마쳤어요. 뒷정리를 하기 전에 메신저가 울리길래 보니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가타부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3만 원만 보내놨더군요. 저는 일단 뒷정리부터 마치고 밖으로 나와 당장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동서, 어디야?
지금 가는 중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그게 끝이야? 오늘 오전에 온다면서 연락도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3만 원은 도대체 뭐고? 대체 뭐 하느라 연락도 안 받고 이제야 오냐고. 어제 일이 늦게 끝나서 좀 자느라 늦었어요. 그래서 돈 드렸잖아요. 일당 3만 원이나 드렸으면 됐지. 왜 아침부터 성을 내세요? 가뜩이나 피곤해 죽겠구만. 형님같이 무식한 고졸이 의사가 얼마나 바쁜 줄 알기나 아세요?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운전 중이니까 일단 끊을게요. 그러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그전까지는 언짢기만 했던 저는 이 순간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지금 동서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미안하다는 말 하나 없이 적반하장으로 굴었으니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항상 가족을 우선시하는 집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시집을 와서도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려 애쓰는 편이었는데 동서는 배려는커녕 순전히 지 생각만 하고 아무렇지 않게 무례를 저지르니 그 부분에서 제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상황은 당장 시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겨우 이성을 되찾았어요. 동서가 조금 있으면 온다고 하니 이따가 식사 자리가 끝나고 데리고 나가서 한 소리를 해도 될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다시 들어가서 식사를 준비했어요. 곧 가족들이 다시 모여 식사를 딱 시작하려는데 그제서야 동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동서가 아무런 연락도 안 하고 부모님이 하는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가 식사 시간대에 딱 맞춰 도착하니 당연히 가족들의 시선이 고을 리 없었죠. 평소 굉장히 과묵하신 시아버지가 한 소리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넌 뭐 하다가 이제야 집안에 기어들어오냐? 전화도 안 받고 연락 한 반이 없더니만 네 형님이 여지껏 고생해서 제사 다 치르고 나니 이제야 밥 먹으러 들어오는 게야? 어제 일이 늦게 끝나서 병원에서 한숨 자고 오는 길이에요, 아버님. 형님께는 따로 연락도 드리고 사례도 했고요. 저는 대형병원 의사잖아요, 아버님. 역시나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피곤과 짜증이 섞인 말투로 말대답을 하는 동서를 보고 저는 또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그렇다 쳐도 어른들 앞에서까지 저런 예의 없는 모습이라뇨. 보다 못한 제가 한마디를 거들었죠.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 동서? 늦으면 미리 연락을 하든가. 늦잠을 자게 돼서 연락이 늦었으면 죄송하다고 부모님께 사과를 먼저 했어야지. 지금 이게 무슨 태도야? 동서가 약속을 어겨서 우리가 아침부터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어머님은 무릎 아프셔서 가만히 계셨을 거고 다른 분들은 각자 일만 하셨을 텐데 뭐가 고생이에요? 형님이 제목까지 하신 건 제가 아까 돈 드렸잖아요. 그리고 아무 때나 일 뺄 수 있는 형님이랑 의사인 저랑 같아요? 시간 많은 형님이 일 좀 더 하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원래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는 게 맞는 건데 형님은 고졸이시면서 왜 자꾸 저랑 똑같이 굴려고 하세요? 뭐라고?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을 봤나? 여태까지 너 대신 고생해준 네 형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화가 잔뜩 나신 시어머니가 빽 고함을 질러도 동서는 절대로 미안하다는 소리 한 번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미간을 찌푸린 채 다 피곤하고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죠. 저는 그런 동서의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참아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법인데 동서는 그 순간 그 한계를 벗어나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응, 아빠. 윤지원 의사 있잖아. 내 동서. 그냥 잘라버려. 얘는 진짜 못 고쳐 쓰겠다. 아빠는 뜬금없는 저의 전화에 처음에는 놀라셨다가 동서를 잘라버리라는 제 말에 모든 눈치를 다 채신 모양이었어요. 아주 잠깐 하셨다가 이내 곧바로 그래, 무슨 일인지 알았다. 잘 생각했어.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거든요. 저의 폭탄 발언에 동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묻더군요. 제가 뭔데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고요. 그러자 제 남편이 콧방귀를 끼며 말했답니다. 여태 썩은 동태눈 가리더니 이제야 살아나네. 어렵게 얻은 일자리가 귀하긴 했나 보지? 그럼 재수 목줄을 누가 쥐고 있는지 진작 제대로 파악을 했어야지. 재수씨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놈의 대형병원, 우리 장인어른 병원인 거 몰랐어? 네? 그걸 여태 왜 말을 안 했어요? 형님이 병원장님 딸이라고요? 그 막내딸?
그걸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우리 아빠가 병원장이든 아니든 나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지금 동서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말 안 한 게 오히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처음부터 내가 병원장 딸인 걸 알았다면 동서가 이렇게 무례하고 속물적인 인간이란 걸 몰랐을 거 아니야? 안 그래? 할 말이 없어지자 동서는 괜히 애꿎은 서방님을 탓하더라고요. 당신은 알았을 거 아니야. 이런 건 나한테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이 멍청한 인간아. 나도 몰랐지. 형수네 집안 대충 잘 사는 줄로만 알았지. 나한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 안 해줬었어. 형이 너무한 거 아니야? 그전에는 내가 관심이 없었으니 그렇다 쳐도 내 와이프가 형수 집안 병원으로 들어갔는데 그걸 말을 안 해주냐? 하, 이게 지 와이프가 개념을 밥 말아먹고 다니면 제대로 관리할 생각은 안 하고 뭐? 왜 말을 안 해줬냐고? 이놈 버릇이. 나와. 부모님 앞에서 이러지 말고 너희 둘 다 따라 나와. 남편은 서방님과 동서를 데리고 나갔어요. 자리를 피해도 밖에서 엄청 호통을 치는 게 간간히 들려오더라고요. 저는 일단 시부모님께 조금이라도 식사를 드시라고 권해드렸고요. 자식들끼리 싸우고 분위기를 망치니 시부모님이 식사를 못 하실 줄 알았는데 웬걸 엄청 맛있게 잘 드셨어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저에게 잘했다고 아주 속이 뻥 뚫렸다고 칭찬을 해주시더군요. 잘했다. 아주 잘했어. 진작에 이러지 그랬니? 아주 속이 시원하구나. 저것들은 아주 혼이 제대로 좀 나봐야 돼. 그나가 너 그거 절대 무르지 마라. 알겠니? 작은 애 병원에서 자르라고 한 건 말이야. 이후에도 절대 다시 도와주지 말아라. 시아버지가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죠. 절대 두 번 다시 도와주지 말고 지금 뽑아든 칼도 절대 그냥 넣지 말라고요. 시어머니도 동조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동서에게 미친 듯이 연락이 와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소식을 들은 저희 오빠들이 제게 연락을 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더군요. 저는 동서에게 베푸는 마지막 아량으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오빠들의 말에 의하면 이미 병원 내에서는 동서에 대한 평판이 나빠질 대로 나빠져 있었다고 해요. 병원 관계자들은 동서가 전에 어떤 사고를 치고 들어온 건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어린 환자나 어린 환자의 보호자에게는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면서 불친절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컴플레인도 많이 들어왔고요. 아빠는 제가 부탁한 게 있으니 최대한 참아주려고 했는데 저에게 동서를 해고하라고 연락이 오니 오히려 반가웠다고 해요. 제 전화를 받자마자 해고 통지를 해버렸다고 하더군요. 오빠들은 그런 동서의 인성을 보고 동서가 저에게도 잘하진 않았을 거라 추측할 수 있었다고 해요. 저에게 찾아와서라도 자초지종을 듣겠다고 농담조로 이야기를 했죠. 저도 시간이 좀 지나고 마음이 담담해지면 담백하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했고요. 약 보름쯤 지났을까요? 동서는 제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답이 없자 직접 제 공방으로 찾아왔더군요. 저는 막 원데이 클래스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는 무작정 무릎부터 꿇는 겁니다. 꼴을 보니 다크서클이며 푸석해진 얼굴이며 그간 고생을 하긴 했나 보다 싶더군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원장님한테 다시 말씀 좀 드려주세요. 원래 다니던 병원 말고 다른 곳도 괜찮으니까 다시 일 좀 시키라고요. 네? 형님 가족분들이 전부 의사들이라 지금 제 밥줄이 아예 사라지게 생겼다니까요. 얼른 전화해서 다시 화해했다고 좀 말 좀 해주세요. 누가 화해를 해? 동서랑 내가? 아, 형님 그러지 말고 제발요. 제가 무릎까지 꿇었잖아요. 형님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일인데 왜 안 해주세요. 이만큼 괴롭혔으면 됐잖아요. 지금 내가 동서를 괴롭혔다는 거야? 내가 아빠한테 부탁하지 않았으면 동서는 그 짧은 기간 돈도 못 벌었어. 그리고 동서 병원 내에서 불친절하고 환자 대충 봐주기로 소문이 자자하다면서 행실을 어떻게 해왔길래 동서 관둔다는 소리에 다들 그렇게 좋아하느냔 말이야. 내가 아니어도 동서는 어차피 잘릴 사람이었어. 괜한 피해망상으로 내 탓하지 마. 형님이 아니었으면 아예 다른 병원에서 일하게 됐었겠죠. 지금 장난해요?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일부러 형님 손에서 놀아나게 하려고 일을 꾸민 거잖아요. 막말로 내가 부르는 게 갑신 치과 의사인데 다른 병원인들 일일 못 구했을 것 같아요? 참나,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본색을 바로 드러내는구나.
실제로 일 못 구하고 있었잖아. 기껏 물에 빠진 사람 살려줬더니 욕하는 건 무슨 경우야? 잘난 건 부모 만난 것밖에 없는 주제에 유세 떨기는? 당신의 집안? 그거 다 카르텔이야. 알아? 애초에 딸이 부탁한다고 아무 의사나 드린 것도 잘못 아니야? 당신 그딴 식으로 인사에 개입해왔어? 내가 다 까발릴 거야. 그 병원 혈연 지원 가지고 사람 뽑고 내치고 한다고 다 까발릴 거라고. 동서가 이성을 잃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공방문이 벌컥 열리더군요. 조만간 저에게 찾아오겠다던 오빠들이었습니다. 동서는 오빠들을 보고 흠칫 놀라더니 말문이 막힌 듯 했죠. 큰 오빠는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고 작은 오빠는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동서에게 다가갔어요. 이미 이 업계에서 나가리 된 주제에 발악을 하네.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어디.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하나. 요즘 애들은 하여간 이게 문제라니까. 의사 자격증만 따면 아주 지가 영원히 의사인 줄 알아. 넌 앞으로 이쪽 업계에 청소부로도 발 못 들일 줄 알아. 알겠어? 네가 여지껏 그 코딱지만한 니네 병원에서 한 짓, 우리 병원에서 한 짓, 우리가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해줄 테니까. 작은 오빠가 동서를 혼내는 동안 경찰은 이미 도착했어요. 공방 근처에 파출소가 있었거든요.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진 동서는 저희 오빠들에게도 온갖 욕을 하다가 결국 경찰들에게 끌려갔어요. 오빠들은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만하다며 굳이 저에게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시켜주고 재밌는 이야기들만 하다 갔답니다. 그날 이후로 동서는 재기가 완전히 불가능한 백수가 되어버렸고요.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은 제게 연락해 앞으로 명절이든 가족 모임이든 제사든 저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 테니 절대 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간 콧대 높게 농땡이 피우던 동서가 다 도맡아 해야 한다면서요. 동서와 서방님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혼은 하지 않더군요. 지금 이혼을 해봤자 동서가 워낙 불리하니 동서가 울며 겨자 먹기로 살림도 하고 시댁일로 돕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시부모님은 이참에 동서 버르장머리를 싹 고치겠다며 마음 먹으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시댁에 다녀오니 동서가 그 방정맞던 입을 꾹 닫은 채 묵묵히 일만 하는 것을 보면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지 팔자 지가 꼬아놓은 모양이니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어쨌든 더 이상 제 속을 긁어대는 방해꾼이 사라지게 되니 저도 요즘은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맞이하게 되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계속 이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일상이 평화롭고 기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